영국 MZ 세대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는 교내 외국어 교육 기관인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공식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였는데요. 옥스퍼드대 랭귀지 센터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과 교수는 한국어는 순수하게 영국 MZ세대의 높은 수요로 채택된 것으로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영국 MZ세대의 판타지 언어로 자리매김한 한국어의 높은 위상, 현장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런던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15년째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45세 교사예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을 보내며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달하는 데 열중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학교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크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갑자기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니 아이고니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는데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제자 중 한 명인 에밀리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에밀리는 16살 고등학생인데 원래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국어 수업에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들더니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BTS라는 그룹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나 뭐라나. 에밀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들은 방과 후 한국어 수업 개설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였죠. 제가 가르치는 프랑스어나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독일어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어는 정반대예요. 특히 에밀리 같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프랑스에도 케이팝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묻는 학생도 있었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해온 제 수업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학생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한국의 음식, 패션, 심지어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한국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청년 문제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죠. 이런 걸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야 하는 거였나 봐요.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라운 선생,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도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너무 고루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관심사와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쳤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부터 학생들이 열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조금씩 케이팝도 들어보고 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도 변화를 주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만 가르쳤는데 이제부터는 프랑스의 현대 대중문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악이나 영화를 소개하려고요. 또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생각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해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열풍을 불러온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옥스퍼드 대학교 랭귀지 센터에서 한국어를 12번째 정규 외국어 온라인 과정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옥스퍼드에서 한국어를 프랑스어, 독일어와 고전적인 유럽의 언어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영국 전체의 변화예요. 영국 내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가 불과 1년 만에 45개에서 68개로 늘었다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이에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언어 교육자로서 이런 현상이 흥미롭기도 해요. 그러다 한국어 판타지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영국의 MZ세대들이 한국어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래요. MZ세대에게 한국어가 그야말로 쿨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어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에밀리의 사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교과서가 아닌 K-팝 가사와 드라마 대사를 통해 실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SNS에 한국어와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친구들과 언어 교환도 하고 있대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문화 체험을 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어의 매력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도 거의 없대요. 이런 점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또 한국어가 IT 시대에 아주 적합한 언어라고 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하기가 아주 쉽대요. 한글 자판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영어보다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나 봐요. 이런 점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외국어 학습은 기피하는 추세인데 유독 한국어만 인기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까지 진행 중이래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은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콘텐츠예요.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정말 뛰어나대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콘텐츠들이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한국어 실력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대단해요. K-뷰티, K-푸드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어 학습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이자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상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프랑스어 교사로서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교육자로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언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어 열풍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학생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회 보고 나면 다음 회가 궁금해서 잠도 못 자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다 킹덤도 봤는데 이건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다양하고 품질이 높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음악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죠.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고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춤과 노래, 패션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듀오링고 같은 앱으로 기초부터 배워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학습 채널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는 한국 요리에 도전해봤어요. 김치찌개를 만들어봤는데 냄새는 좀 강했지만 맛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비빔밥도 만들어봤는데 이건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아 보이잖아요. 한국 음식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디든지 정말 끝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글의 구조예요. 언어학을 전공한 제가 봐도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받침의 사용 등
이런 걸 보면서 한글 창제자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어와 비교해보니 문법 구조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보니 오랜만에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됐어요. 학생들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들이 왜 그토록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좀 갈렸어요. 일부는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브라운 선생님, 정말 멋져요. 학생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전통적인 언어 교육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 내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언어 교육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달까요?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교육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걸 실감했죠. 물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관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 경험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제 수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더 열린 마음을 가진 교육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제 교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답니다. 그렇게 제 한국어 학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 BBC 뉴스를 통해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한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가 수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이 이미 퍼져 있더라고요. 에밀리를 비롯한 학생들이 흥분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들으셨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죠. 동료 교사들과도 이 소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 한국 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비치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본은 대출 대기자가 줄을 섰고 다른 한국 문학 작품들도 인기가 급상승했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원서를 구해 읽으려는 시도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이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읽어봤는데 그 독특한 문체와 깊이 있는 내용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문득 이 작품을 원어로 읽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학교 전체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저보고 고문 교사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게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거죠.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잖아요. 제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언어 교육에 대한 제 시각도 크게 바뀌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걸 깨달았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프랑스어 교사로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단순히 프랑스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수업 방식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비슷한 주제의 한국 문학 작품을 함께 소개하기도 하고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토론하기도 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제게 큰 자극이 됐어요. 언어의 힘, 문학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거죠. 앞으로 제가 어떤 교사로 성장할지, 한국어 학습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여정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언젠가 제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수업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가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영국의 MZ세대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은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K-팝의 인기는 한국어 학습을 자극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밀리처럼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직접 느끼고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들은 자주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멋져 라며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과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K-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욕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그 독창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이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한국어 학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SNS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이러한 열풍을 더욱 가속화해요. MZ세대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글을 사용하며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박, 짱, 사랑해와 같은 한국어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한국어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어가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며 한국식 인사말과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은 이제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그들이 소속된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조지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요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류가 시들해져도 한국어는 남을 것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일본 만화 붐이 일었을 때 일본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넘쳤죠. 이후 일본 만화 붐은 잦아들었지만 이들이 일본 문화를 자기들 언어로 번역해 쌓아놓은 유산은 남았습니다. 이게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죠. 한류가 주춤해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들이 쌓은 유산은 남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 주류가 되는 시점에 두 번째 한류 열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어 학습이 장기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MZ세대는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이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 패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문화산업의 지원이 이 열풍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영국 내 여러 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은 다양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어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한층 더 깊어지리라 믿어요. 결국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이 멋진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MZ세대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문화적 가치를 교류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게도 이러한 변화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 이해의 열쇠임을 재확인하게 됐어요. MZ세대의 독특한 언어 학습 방식은 미래 교육의 힌트를 제공해주며 저 역시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열정과 호기심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이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앞으로의 교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보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국군 수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그런 수준 낮은 나라와 국방 수교를 맺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한 회의실 안 여러 명의 군인이 둥글게 앉아 회의를 준비 중인데 그 사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군인 하나가 보입니다. 그는 연신 한국 군대의 수준을 비난하면서 회의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령관이 회의실로 들어오고 화를 내는 군인을 보고는 카리스마 있게 딱 한마디를 건넵니다. 사령관의 단호한 말을 듣고 화를 내던 군인은 순식간에 어안이 벙벙해지는데요. 과연 사령관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군에서 근무 중인 마렉 대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국방 수교를 맺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폴란드군 주요 인력이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저 역시 그 출장 명단에 끼었지만 저는 전혀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군에 대해서라면 들은 바가 많았고 그 이야기 모두 부정적인 평가라서 그랬죠. 특히 한국군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주한미군은 여러 번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을 평가했고 그중 상당수가 무척 부정적인 내용이었지요. 특히 주한미군 주임원사들이 한국군의 훈련을 참관한 후 남긴 비판들이 제 선입견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군의 평가는 한국군이 실전적이지 않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상자 처리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는데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적시에 신속한 조치가 필수인데 반해 한국군 훈련에서는 이러한 긴급 처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미군의 소견이었죠. 저 또한 군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에 상당한 우려를 느꼈습니다. 또한 보급품 부족 문제도 주한미군의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후레쉬를 켜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켜고 다니는 건 군인의 입장에서 적에게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았기에 저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군은 한국군의 지도 사용 능력, 나침반이 부족해서 길을 잃은 일화, 전투 시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수없이 나열하면서 한국군의 처참한 현실을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은 직업이 아닌 징집 형태로 군대를 결성했고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저도 그들의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평가가 결국 저희 선입견을 형성했고 사령관님이 주최한 한국 출장 관련 회의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여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우선 들이받고 보는 불같은 성격을 죽여보고자 군대에 입대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력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는 한국과의 수교는 도저히 참기 어려웠고 어쩌면 국방 비리가 끼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폴란드와 한국 국방 수교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일정이 진행되고 이를 위해 각국의 군대 수뇌부가 참여하는 중요한 자리인지라 참석하지 않을 길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야속한 점은 저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령관님은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무척 중요한 자리라 할지라도 도대체 왜 출장 명단에 저를 넣어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단호한 사령관님의 말에 저는 꼬리를 내리고 출장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라고 말하셨어요. 오랫동안 사령관님을 옆에서 보필해왔지만 그토록 확신에 찬 표정은 처음 봤기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이 과연 실전적인 전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폴란드군과의 수교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선입견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충격은 한국 군인들과 외국 군인들의 급속 행군 시합을 참관하면서 받게 되었죠. 급속 행군이란 무거운 무게의 짐을 들고 매우 긴 거리를 쉬지 않고 걷고 뛰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전술적 이동 방법인데요. 사령부 간부가 되기 위해 급속 행군 시험을 볼 때도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과연 한국군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합에 참여한 다양한 나라의 군인들은 무려 16kg이나 되는 군장을 짊어지고 19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고 거리 또한 아무런 짐 없이 뛰어도 무척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군 병사들은 이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중사 한 명이 16kg 무게를 짊어지고 1위로 급속행군 피니쉬 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합 참여자 명단을 살펴보았는데 분명 미군도 함께 참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등을 한 한국군 중사와 그 뒤를 따르던 미군의 거리 차이는 무척 컸고 1위로 들어온 이후로도
한국군 중사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시 제 머릿속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말고도 한국군은 체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곧 국력이다. 한국군의 슬로건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들의 철학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체력 없이는 군인의 생존도 국가의 방어도 있을 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을 그들은 육체적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급속 행군 시합에 이어 곧장 육군 최고의 전투 체력왕을 선발하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귀빈들을 환영하는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는 대회였는데도 무척 엄격하게 진행되었어요. 해당 대회에 참가한 86명의 장병들이 레그턱과 240m 왕복 달리기, 전장 순환운동 같은 종목들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앞서 참관했던 급속 행군 시합처럼 이 종목들도 단순한 힘과 지구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정신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레그턱은 양손으로 철봉을 잡고 두 발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이 팔꿈치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동작을 대회에 참가한 병력들은 전부 10회, 20회, 심지어는 30회 이상 달성했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목인 240m 왕복 달리기는 체력 소모가 특히 컸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전력으로 달리고 다시 엎드리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종목에서도 그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었고 가장 빠르게 코스를 끝낸 장병은 무려 1분 30초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군이 체력이 단지 훈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과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회장을 빙 둘러서 서 있는 한국군은 참가한 모든 인원을 응원했고 그 소리가 무척 우렁찼습니다. 게다가 이미 탈락한 장병들도 자기보다 앞선 장병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만 더라고 말하면서 힘을 더해주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곁으로 사령관님이 다가오더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겨 한국군의 놀라운 응집력과 체력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기에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한국군의 멋진 모습도 애써 부정해버렸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사령관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하시곤 내일 보자는 말만 남긴 채 숙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내일은 KCTC 훈련 참관이 예정된 날이었죠. 미군이 한국 군대의 수준을 처참하게 평가했던 바로 그 KCTC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정에서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 훈련에 참관했다가 미군이 평가했던 한국군의 후줄근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있는 한국, 폴란드 국방수교 협약 행사에서도 환한 얼굴로 서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KCTC 훈련 중간에 국방수교 협약장으로 먼저 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팀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KCTC 훈련장에 갔을 때는 이 훈련장이 단순히 기술적 장비를 갖춘 현대식 훈련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산악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실제 전쟁터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여러 부대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군대가 전문대항군 연대인 정갈부대와 교전하며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호주 군인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들이 훈련장 내 전문적인 시설 안에서 총기 조준 장치를 조정하며 전투 준비를 마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탄 없이도 마치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있었는데 이 장비는 마일즈라고 불렸죠. 총기에서 발사되는 레이저가 적의 몸에 닿으면 그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훈련 참여 부대와 대항군 연대인 정갈부대 모두 산악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정갈부대는 실제 적군이 아니라 적군을 연기하며 작전을 펼치는 한국 군인들이었는데요. 총지휘실에서 지켜본 훈련 진행 상황은 정말 실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몇몇 부대가 빠르게 갱도로 접근해 총격전을 벌였고 수풀에 숨어 정갈부대를 상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나뭇가지 더미를 방패로 삼고 시야를 제한하는 연기 속에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제가 놀란 부분은 KCTC 훈련장이 실제 전투와 무척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험준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작전을 진행하기에도 힘든 환경에서 한국 군인들은
첨단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직접 전시 상황을 체험하며 실제 작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투해야 하는지 깨닫고 있던 것이죠. 저와 함께 훈련을 지켜보던 폴란드군 동료들은 이곳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장 중 하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실전 경험과 이런 훈련 자체가 무척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령관님도 한국군의 훈련 시설을 인정하는 말을 하길래 미군이 이 KCTC 훈련에 참여해 한국군을 평가한 내용을 읽어보기는 하셨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사령관님은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니 미군은 세계의 모든 군대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더군요. 사령관님은 실전 경험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미군은 이라크와 같은 실제 전쟁 지역의 군인들을 파견하는 나라이고 국방 예산이 세계 1순위이기 때문에 실전 데이터와 군인들의 전투 능력은 다른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우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폴란드 군대도 수준이 무척 낮다고 평가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왜 기억을 못하냐며 저를 놀려댔죠. 사실 저도 미군의 폴란드군 평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지휘실에 요란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국군 간부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장 보고를 해주었는데 정갈부대가 호주군의 수색대를 소탕했다는 소식이었죠. 훈련이 시작된 지 1시간이 겨우 지난 시점에 한국군도 아니고 호주군의 수색대가 소탕되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사령관님은 이 훈련의 진짜 놀라운 점은 훈련 참여 부대의 실력이 아니라 대한군 정갈부대의 실력에 있다고 강조했죠. 그들은 대한민국의 적군과 비슷한 여건과 장비로 미군까지 당황시킨 전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부대가 전시에는 한국군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을 알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간부학교에서부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KCTC 대한군 연대는 훈련 종료 후 훈련 참여 부대에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넘어서 경험까지 공유하며 실제 전투에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적국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 폴란드군에게는 적의 정보를 가장 내밀하게 알고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KCTC는 한국군이 적군에 대한 대항력을 무척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동할 시간이 되어 사령관님보다 먼저 국방수교 협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제 의문점을 해결할 장면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차를 타고 훈련장을 빠져나오는 도중에도 KCTC 훈련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달려 국방수교 훈련 및 행사가 벌어지는 경기도 포천이라는 지역에 다다랐지요.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적 도발 시 응징 경멸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화력 시범이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된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최신 무기 체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군의 A-10 썬더볼트2 공격기가 참여한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적 장갑 차량과 전차에 대한 공격 능력이 뛰어난데요. 한국군과의 연합 전력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폴란드군에도 저런 협력 무기 체계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경호 인력 배치가 완료될 쯤 사령관님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 장관님도 도착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은 한국군의 지휘관들과 함께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 전시를 둘러보았고 사령관님과 저도 옆에서 수행했습니다. 장관님은 특히 한국군의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천무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 성능을 인정받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이 단순히 화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적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척 인상적으로 여기셨습니다. 폴란드군 역시 비슷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천무는 그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라는 것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천궁이는 제가 처음 접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폴란드군에서도 방공 체계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천궁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형 방공 무기로 유도 능력과 명중률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점에서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이 무기를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들었고 장관님도 우리 군에
이 무기를 도입하여 방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셨죠.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 점점 한국의 국방 기술력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은 FA-50 전투기를 둘러보셨는데 저희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이 주제가 바로 이 FA-50 전투기였습니다. 이 공격기는 기동력이 좋고 빠른 경공격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렴한 운용 비용과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어서 기존 폴란드 전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관님은 말씀하셨죠. 저도 슬쩍 전투기의 스펙을 들어보았는데 앞서 살펴본 현무, 천궁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확실했습니다. KCTC 훈련장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한국의 훈련 및 전투 무기 체계는 정말 우수했는데요. 살펴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기에 그간 한국에 가졌던 선입견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 거라고 말했던 사령관님의 말씀이 그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죠. 제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FA-50의 수출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군의 협력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방산 비리나 부조리함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죠. 한국군이 단순히 자국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군사 강국의 위상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한국과 폴란드 양측의 방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군대의 전투력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세계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폴란드 군 역시 이와 같은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여 우리나라만의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사령관님은 제가 한국군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던 때를 흉내내며 계속 저를 놀리셨죠. 저는 무척 창피한 나머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아래로 한국 땅이 희미하게 내려다보였는데 높게 솟은 산들이 많아 저절로 KCTC 훈련장이 떠올랐죠. 저보다 더 오래 거기 있었으니 특별한 장면을 본 것이 있냐고 사령관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님은 호주 뉴스에 보도된 호주군 KCTC 훈련 참여 인원의 바디캠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정갈부대 인원 3명을 완전히 포위한 호주군 한 개 소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주군 소대는 우쭐한 태도로 정갈부대원들에게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격발 소리가 들리더니 호주군 소대원들 몇 명이 사망 처리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죠. 그와 동시에 포위되어 있던 정갈부대원들이 너무나도 민첩한 속도로 솟아내 호주군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황급히 뒤를 돌아본 호주군의 바디캠에는 호주군 소대 뒤편에 매복해 있던 정갈부대 병사 2명이 보였습니다. 솟아난 대항군 병사 3명과 뒤에서 나타난 병사 2명, 총 5명이서 15명이 넘는 호주군 한 개 소대를 5분도 되지 않아 경멸했습니다. 그 영상을 끝까지 본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강인함을 깨달았습니다. 전문 대항군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과도 같은 훈련을 통해 적응력과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상태였습니다. 악천후와 수적으로 딸리는 상황, 사방이 포위된 순간에서도 놀라운 전술적 대응 덕분에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군의 훈련 방식이 그들의 실전 감각을 얼마나 잘 키워왔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환경과 지형에 최적화된 전술을 펼쳤습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조차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으며 상대의 시야 또한 제한되어서 매복과 소산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고 전투의 양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것이죠. 반면 호주군은 대항군의 낙후된 장비와 인원이 적다는 점에 방심한 나머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리고 저처럼 한국군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게 그들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이겠죠. 실제로 이번 KCTC 훈련에서 대부분의 호주군이 사망 처리될 때까지 정갈부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호주군 주요 무기고 타격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사령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적을 가장 잘 아는 부대를 우리 편으로 둔 군대, 그리고 세계와 협력하며 점점 더 기술력과 영향력을 넓히는 군대, 안으로는 내실을 쌓고 동시에 밖으로는 그 외연을 확장하는 한국 군대가 미래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전술을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순식간에 전투 상황의 우위를 잡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미군의 평가가 그 나라 군대의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그들의 지형에 맞춘 훈련을 통해 뛰어난 적응력과 민첩성을 키워왔고, 이는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 경험을 통해 저는 폴란드에 돌아온 후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는 한국군의 이러한 훈련 방식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뛰어난 군사적 대응력을 가진 한국군과 협력하게 되어 폴란드의 군사력이 무척 강화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적의 대응을 찾는 군대. 이는 폴란드군도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으로의 출장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군과의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폴란드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